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전에 남색 책에 이어서 이제 녹색 책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이제 차례 부분을 이제 먼저 볼게요. 자, 이 녹색 책 부분은 되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부터 해가지고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서 영역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남색 책보다 훨씬 더 이해가 편해요. 딱딱 떨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역사교육의 목표가 있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데 원래 목표하고 목적은 다른 거 생각 아시죠? 목적은 좀 추상적인 거고 목표는 약간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그 중에 역사교육 목적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원 획득의 역사, 유산 전승의 역사, 현재의 이해, 인간과 교역의 역사, 육성 등 그 내용도 있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교원 획득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의 정승의 역사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 목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요게 이제 그 부분 보면 거의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 문제 나온 거 보면 이론적인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학습 목표가 나오고요. 그 지도안에 이제 어떤 사전하는지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 설정 관련된 부분들, 문제를 보면서 익혀야 돼요.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지금까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역사교육 내용에서 이제 구성 요소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역사 교육 내용의 요소에서 역사 지식, 역사적 사고, 역사적 태도 이렇게 이제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 역사적 사고와 그 다음에 역사 태도는 이제 지금 안 나왔고요. 역사 지식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역사 지식도 다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개념, 일반화, 이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그 중에 개념하고 일반화가 매일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과 일반화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역사교육 내용 체계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전반적인 이제, 흐름, 같은 걸 이제 도입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성적을 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선정해서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문적 측면 원리, 학습자 측면 원리, 사회적 측면 원리, 이게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문적 측면의 원리예요. 학문적 측면의 원리는 다시 이제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도구적 중요성, 현재적 중요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또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도구적 중요성과 현재적 중요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돼 있었고 그다음 사회적 측면과 학습적 측면은 예전에 2차 기출 문제 때 한번 언급돼 있었어요. 예,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는 도구적 중요성과 그다음에 본질적 중요성과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 내용 조직을 이제 보면 역사교육 내용 조직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이제 국가 수준에서 내용 조직과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조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사들이 이제 하는 교수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에서 이제 볼 게 이제 내용 조직의 원칙들 있죠. 예. 그래서 내용 조직의 원칙 세 가지가 있죠. 원리. 그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래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게 계열성이고, 그 다음에, 통합성도 한번 나왔죠. 계열성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나선형 모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심리적 접근 방법의, 하나인, 갑자기 이게 뭐죠? 나선형 모델하고, 그 다음에, 환경학대법. 예, 제가 가끔씩 까먹어요, 요즘에.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환경학대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환경학대법이 실천교육까지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리고 환경학대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환경학대법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된 영역? 일반 이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영역 고유인지 이론에서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직해서 제시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해갖고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해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 주제중심, 시대사, 뭐 분야사, 문화권적 방법 등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주제중심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분절법이라고 하는 시대사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가끔씩 분야사나 문화권적 방법도 시험 문제 나와요. 예.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 같은 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나와.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거 외에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보면 연대기적 방법이 있어요. 아마 그 녹색책에서는 그 연대기적 방법 그 뒤편에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연대기 방법도 예전에 한번 기출 딱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공부할 때는 그 어떻게 그 특징이 뭐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파란 책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혼합해갖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교재 해가지고 이 역사교육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최근 많이 나오는 게 역사 교과서죠. 교과서. 예, 교육과정과 또 연결돼서 나오고 그래서 MB나 이명박 정권 때나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교과서 문제 거의 안 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교과서 나오고 교과서를 좋은 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나오면 비판적이 나와. 비판적.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교과서 변천 과정이 있죠. 각 교육 과정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료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차 사회 출처와 활용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표와 지도도 예전에는 해마다 한 번씩 골라서 냈는데 이게 이제 15년, 16년이 넘어가면서 연표 지도 문제가 좀 시험 문제 좀 뜨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 나왔고 문학 작품 관련돼 갖고 이제 여기보다는 파란 책이 있어요. 예, 파란 책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또 역사 교재의 소재로서 이제 그 나눠보면 지역사 자료, 박물관 현장학습 자료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문학 역사적인 그 밑에 있네요. 교재 소재로서 관련돼서 거기에도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그 현장학습 관련된 문제들이 박물관과 연계돼서 한 문제 나왔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 작품하고 영상 자료 봤을 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요 녹색책도 봐야 되겠지만 파란책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둬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교재의 그 특징을 형태별과 소재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역사 교육 제자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을 관련돼서 이제 볼게요. 거기 이제 수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수업 계획. 수업 계획은 이제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해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설명식 수업, 이야기 수업, 문학식 수업, 뭐 글쓰기 수업, 극학 수업 등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내용 구성에 따라서 사건학습, 인문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기 배우는데 요거 기억을 해요. 교수학습 활동이 어디에 속했는지, 내용 구성이 어디 속하는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헷갈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갖고 인문학습이 나온대. 물어보는 거는. 근데 인문학습 비슷한 게 이제 극학 수업, 역할극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내용 구성 측면에서 쓰고 있는데 극학 수업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극학 수업은 어느 범주에 속해 있죠? 교수학습 활동에 속한 거죠. 예, 그런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문답식 수업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문답식 수업 4가지 유형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학 수업 항상 매일 많은 게 역할극이에요. 예. 그래서 역할극 기억을 해두시고 토론식 수업도 요즘에 최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토론식 수업.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인문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비교학습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탐구학습 있죠. 탐구학습도 시험 문제 최근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 탐구학습은 사료학습과 관련되는데 의외로 이 녹색책에 탐구학습 부분이 없어요. 그 흔한 빼야지 그 탐구학습 부분이 없고 파란 책이 있어.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탐구학습 부분이죠. 예, 탐구학습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도안인데 지도안은 항상 뭐와 같이 나오냐면 학습 목표 설정 관련된 부분들과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총괄평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등등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역사학습 평가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안 나와요. 가끔씩 나오는데 예전에 나왔던 그 형상평가 부분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역사학습 평가 도구 요구해가지고 뭐 타당도, 신뢰도, 뭐 난이도, 객관도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요건 여기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희 평가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평가책을 이제 볼 필요는 없는데요. 제 생각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끔마다 이 평가책을 좋아하시는 교수님도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두 번 내다가 또 나가면 또 안 내, 또.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면 또 내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거 한 문제 맞추겠다고 평가책을 달달 외우고 그런 거는 좀 시간 낭비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좀 시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시간 대비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데,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지필평가는 나올 일이 없겠고, 그 뒤에 수행평가 있죠? 예, 수행평가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 중에 포트폴리오 문제 나왔죠? 평가책에 관련돼가지고. 이거 수행평가는 또 뭐와 연결되면 구성주의와 연결됐어요. 그래서 구성주의와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는 그 파란 책하고, 아니 남색 책하고 녹색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만 나왔냐? 파란 책만 나왔어. 구성주의. 그래서 나중에 파란책 강독할 때 그 부분을 좀 볼 테니까 거기에서 같이 이제 수행평가가 연관시켜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관을 해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역사교육의 목표를 이제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목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쭉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조직, 교수학습 평가 같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자, 역사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좀 추상적이고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교훈의 획득의 역사, 유산 전승의 역사, 현재 이해 인격과 교육의 육성,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의 활약,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각 특징, 그 다음에 그 유용성, 그 다음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한 또 재반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어디와 연결돼서 봐야 되냐면 파란책에 있는 내용 있죠.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또 있으니까 그 같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교훈의 역사를 볼게요. 자, 교훈의 역사라는 것은 그 서양이나 동양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그 역사관이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이 교훈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앞날 대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교훈의 역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은 본성은 뭐죠? 동일하다는 거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에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뭐죠?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훈의 역사는 항상 순환사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역사를 배우면 오늘날 뭐냐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준 거예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가 가르치는 목적은 역사가 유용하다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가 유용하다는 생각 중에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자,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면 과거에 많은 사람의 교훈을 얻고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 예,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는 그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갖고 파악해서 하는 거죠. 이거 뭐 역사라는 거창한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방법도 뭐예요? 수많은 그 선배들의 뭐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지금 공부한 확립됐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역사를 아는 거는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이제 전제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온고지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온고지신 명심록감에 나와 있는 말인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한다. 그래서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공자의 생각은 역사의 교훈성, 기간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에 관철되어 있는데, 보통 역사책에 보면 감자가 있죠. 감은 밀러닝, 겨울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마대에서 이제 항상 그 밀러닝을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뭐냐면 그 역사를 뭘로 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거울을 비춰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역사를 비춰보면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재를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동양의 역사에서는 중국이나 한국 역사에서는 이 감자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자치통감, 그 다음에 동부통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참고로 이 통자가 많이 붙는 거 뭘까? 통사, 통감. 통자는 뭐죠? 이건 시대성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시간적인 흐름을 가져볼 때 통이라고 해요. 해자가 붙는 게 있죠. 해요 이런 것들은 뭐죠?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행적인 것들을 보는 거야. 주로 제도사, 그 당대사 이렇게 해자가 많이 붙이는 거죠. 자, 하여튼 이 감자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과거를 교훈을 삼는다는 교훈성을 부각하기 위한 거다. 서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양인도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자 연구를 했는데, 역사를 연구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헤르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사는 물론 서양사와 관련돼 있지만 그 관점은 되게 서양 중식적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따른 헬레닌과 전제주의적 야만인. 이 야만인은 누굴 뜻하는 걸까요? 페르시아인, 동양 사람을 뜻하는 거죠. 결국에 누가 이겼다는 거야? 서양인 민주주의가 이겼다. 그래서 이걸 교훈 남기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로도토스 역사가는 뭐가 깔려있다? 서구 문명의 우월관이 깔려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하나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투켄티데스의 펠로폰네스 전쟁사도 무슨 역사관이 깔려있는 거죠? 교훈의 역사관, 순환사관이 깔려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가 교훈을 준다는 생각은 삼국사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자, 김부식이 이제 진삼국사기 표를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후세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수하고 이를 만세에 전하여 해와 별을 밝힌다. 그래서 경계하고 전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죠? 교훈을 뒤에 남기기 위해서 역사를 뭐냐면 삼국사를 썼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서양 우리나라 다 포함해서 정통적인 역사관은 교훈의 역사관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교훈을 준다는 개념에는 인간의 선악이나 진리를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 역사에 판단할 것이냐마는 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역사에 교훈을 준다는 것은 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도덕성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역사가가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역사의 농평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쓰되 그리고 팩트 쓰고 나서 거기다 뭘 붙여? 사신말, 논찬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사간의 어떤 평가도 중요시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서 포폼을 정확히 해갖고 도덕교육의 어떤 유용성을 지니는 뜻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동양에서는 역사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죠? 유교 윤리에 종속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경사일체의 어떤 역사관이 이제 이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이제 한 것은 유용점이죠. 도덕교육의 어떤 유용성을 지닌다. 이런 건 유용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것은 비판점이에요. 되게 이제 비판점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교훈적 역사관, 도덕적 역사관을 너무 강조할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01년 기출문제인가요? 네, 그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보죠.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인식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첫 번째로는 역사학은 사건의 일회성, 특수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과거의 사례를 찾는 건 의미가 없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일반성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특수성이나 일회성을 찾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왜? 사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사건을 대해서 교훈을 얻고 대처함으로써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재비판인데, 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사항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안 나타나도 유사한 사항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 왜냐면 인간은, 심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100% 똑같은 건 아니어도 60, 70% 유사한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유용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보면, 자, 역사에서는 교훈을 얻는다는 인식은 역사를 치장으로 여기는 거, 자칫 지배층 중심의 역사를 소설표했다. 자, 이거는 이제 종전에 동양에 보면 통감자 붙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누구를 위한 거죠? 그것들 지배층, 왕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왕이나 지배층들이 이제 통치하고자 그 교훈을 얻고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일반 대중들이 어떤 지식을 확장시키고자 배우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목적으로 역사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서술돼 있어요? 지배층 중심으로 서술돼 있고, 그 과정에서 피지배층의 역사들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배제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서는 재비판 관련된 내용을 좀 뒤에 넘어가면, 최근에서는, 오늘날 역사의 치자영문의 변해서 번어서 그동안 역사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역사에 서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층 위주가 아니라 피지배층 위주로 역사를 다시 서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재비판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 책이 또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나오냐면, 역사의 대중화를 하기 어렵다. 이때 대중화는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누구만 다룬다는 거죠? 지배층 중심의 역사만 다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 과거 사건에 대한 관점과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통해서 얻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도덕적 가치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점과 평가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견해를 내세울 수 있죠. 그래서 과연 도덕적 판단을 통해 도덕교육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비판 내용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 역사학은 이해성이나 특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찾는 건 의미가 없다. 그 제 반론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제 반론이고, 두 번째로는 치자 중심의 학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피지배층들의 역사는 무시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라고 했죠? 다 제 반론으로서 피지배층 역사도 부각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도덕교육 유용성을 찾는다. 그랬지만 관점과 평가에 따라 사람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유용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재비판 내용 아까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형성평가 몇 페이지를 푸시냐면요. 66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1번 문제. 자,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사교의 목적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논어에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현재 조명하는 뜻으로 역사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거다. 자, 이런 공자의 생각은 이후에 역사의 교훈성, 기감성을 강조하는 동양의 역사에 관철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문제점, 뭐에 대한 문제점을 쓰는 거예요? 교훈의 역사.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회성, 특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과거가 되풀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역사를 치자형으로 여긴다는 거. 그래서 지배층의 중심을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사람들의 관점과 평가는 보는 사람한테 다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보시냐면 80페이지. 4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비판하고 있는 역사교의 목적의 유용성을 서술해보고 기획과 니은의 반론을 각각 써보시오. 자, 거기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의 유용성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것을 과거에 많은 사람을 교훈 얻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빠져있지만 뭐에 활용할 수 있죠? 도덕교육에 활용할 수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교육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점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자, 첫 번째 비판은 아까 얘기했처럼 반복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반론은 뭐야? 다양한 형태의 인간 활동에 유사성이 존재했다. 그래서 비록 똑같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7, 80%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니은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역사의 치장문이다. 너무 지배층 위주다. 근데 최근에 역사 경향이 그렇진 않죠. 지배층 외에도 뭐도 보죠? 피지배층,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의 중심의 역사의 소소한 추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의 전승으로서 역사를 볼게요. 자, 17페이지 펴보세요.
자, 유산의 전승의 역사는 뭘 반영하는 거죠? 민족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사 고유의 그 가치보다는 좀 국가적 국가사회적 요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외제적 가치가.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 역사를 배운다는 사고방식이고, 이건 특히 근대 국가에 넘어와서 계속 강조되죠. 근대 국가가 이제 넘어가면서 국민을 하나 묶으려니까 뭘로 묶어야 돼? 동일한 역사로 묶어야 되겠죠? 역사의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민족주의 역사, 유산 전승 역사가 상당히 강조되고, 요거는 뭐랄까 장점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되게 많은 문제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요. 자, 내용을 보면 역사가 유효한 또 다른 이유는 유산의 전승의 효과적인 한정이다. 구석기 시대에 인간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으면서 생활해왔다. 가정이나 국가이들까지 사회는 그 나름의 유산을 지니고 있고, 한 사회가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의 동질감과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 아랫세대에게 조상들의 유산을 전수할 필요가 있고, 역사교육의 소임을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리해서 목적이 나오죠. 그 앞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따라서 유산 전승의 목적은 한 사회나 국가에든 타자와 구별된 공통의 유산이 정통이 있다고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인가 일본인이 다른 건 뭐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집단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뭐죠? 우리가 그 예전부터 내온 역사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익힘으로써 일본인과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과 차별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일본인가 아니라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공통된 과거, 현재 공통 관심사, 미래의 공통된 열망을 매개로 하나의 공동체를 느낀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이나 불만에 대한 기억과 미래의 열망은 민족사의 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민족주의 성장에 크게 공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볼 때, 임진왜란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승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 이런 것들, 패배감, 이것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게 하고, 결국에 이거 뭐와 연결되죠? 민족주의 성장이에요. 이 민족이라는 건 역사를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공유한 집단들이 이걸 통해서 뭐죠? 정치를 이데올기화시키는 것이 민족주의죠. 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죠. 국가 차원에서. 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민족사를 중심으로 영웅이나 국가의 승리나 화려하게 과거를 기술한 교과서를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상 우리가 강개토 대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적을 되게 강조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영토가 얼마나 넓혔느냐, 고구 영토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유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기술하죠. 그리고 이순신의 하장사 이런 것들 기술하고 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인식은 그 후에 이제 일제 침략기 때, 강점기 때 이제 박은식이나 신치해우에 대한 일련의 민족주의 사학체 저술에 나타나는데, 이런 청개송이나 을지문독점을 통해서 책을 저술하고 주로 도덕규범이나 공적 가치책을 나타내는 이달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속에 나라를 구한 영웅의 무용담을 소개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요. 혼이나 배, 국수,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민족정신을 강조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한국사 할 때 좀 하겠지만, 청개송은 누구를 의미한 거죠? 네? 영개송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그 이연이 당나라서였던 사람이 이연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연이 그 이름이니까 그 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피암제에서 피엄제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청개송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청개송은 을지문도 강조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요 글을 쓸 당시에는 어느 시기? 구한말이었죠. 그러니까 구한말 때 일제의 어떤 침략을 받으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외세에 극복할 수 있는 민족 영웅을 우리 기록 속에 다시 상기시키면서 어떤 영웅이 나타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기 때문에 그걸 쓴 거죠. 물론 그런 의식은 나중에 이제 삼일운동 이후에 영웅이 바라지 않고 민중으로 바뀌게 되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나 같은 걸 강조하는 건 1920년대 나라가 분열돼 있었잖아.
일제 심리학을 통치받았고 또 거기다 이제 계급별, 인연별 분열됐으니까 하나는 우리들 묶을 수 있는 간접적 실체가 필요 있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혼, 백이나 국수, 얼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임용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어디가 많이 나와요? 혼. 박은식 혼 맨날 나오죠?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국사 할 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산의 정수는 유용성이 나오죠. 정리해서 이제 학생들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공동 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 예국심을 갖는데 역사 교육에서 널리 지휘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 역사 교과서가 필수가 되지 않았고 TO도 뭐예요? 상당히 줄어들었겠죠. 교환 과목으로 이제 줄어들어서. 자, 하여튼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비판점이 되게 많아요. 자, 그 내용을 보면 한 두 가지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유산 전승이 포괄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강조한 민족적 가인으로서 역사교육의 실패를 이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족의 정체성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평안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구정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강개토 대왕의 수많은 그 침략행위를 진출려고 하고 영토 확장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미화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에서 많은 그 민중들, 그 베트남 민중들을 학살했잖아. 그거에서는 한 마디 언급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상당히 평안을 사랑하는 민족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애들 보면 야만 민족에 생각하잖아. 막 폭력적이고. 근데 제가 하룻밤에 일본사를 읽었는데, 거기 일본사를 썼는데, 거기 뭐냐면 삼국지 위지 동시에 외전에 대해서 딱 기록하면서 일본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평안을 참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근데 얘네들 그렇게 주장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민족의 정체성을 구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비판에 대한 재발론이 있어.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규정할 수 없지만 계속적 연구 작업을 통해서 뭐예요? 잠정적 언어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또 재발론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공동의 유산의 전승은 역사교육 목적을 사회와 정치적, 실용적 목적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지금의 현재의 가치에 따라서 역사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선별하고 배워야 역사를 선별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북공정이죠. 예, 그 문을 열어놓고 저기 의자를 좀 약간 그거 의자를 이쪽으로 좀 대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덜렁거리더라고요. 잠깐만요. 예.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북공정이나 한국사관이나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고구려 역사를 이제 서술할 때 어떤 식으로 서 중국의 어떤 지방정권의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 되게 강조해요. 고유의 어떤 그 독자성보다도. 그래서 최근에 문제됐던 기출 예문 중에 이제 뭐냐면 국내 성을 중에 뭐냐면 나성을 보는 관점. 한도상성과 같이 연구시켜갖고 이건 정형점이 뭐야? 중국식 성체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거기 나성을 그러니까 국내성과 한도사성을 같은 이제 성에다 보고 국내성은 내성이고 한도사성은 외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성 체계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평자성 상승 체계에서 나성과 다른 독특한 고구려 성향식을 강조하죠. 예.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거를 의도를 모르고 따라가지고 전략적으로 따라가서 그걸 마치 동북 그 중국 얘기들 이제 중국 측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와갖고 이게 마치 국내성이나 한도성 같은 성이고 나성 체제 이런 식으로 떠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왜곡 형상이 일어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현재 가치가 또 연결된 거죠,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재발론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두 가지 비판이고요. 그 비판에 대한 재발론이 그 밑에 얘기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얘기한 민족주의 정체성 규정할 수 없다는 건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이제 좀 보면, 자, 폐쇄주의 평화파 민족주의가 역사에 많은 폐해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오히려 민족주의를 바탕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용적 가구관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의 정권차원에서 이용하는 걸 경계하지만, 앞에 이제 실용적 목적에서 유형, 무형의 유산을 지니는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시켜 역사교육의 현실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비판 중에 실용적 목적의 과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역사를 배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화 시대에 오히려 민족주의 역사교육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실용적 목적의 역사를 이용하는 건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 고유한 것들 지키고 세계화의 진정한 세계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세계화라는 것이 지금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미국화. 이렇게 보고 있어. 미국의 기준과 제도를, 그 다음에 가치를 따는 것이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건 세계화가 아니죠. 이거는 세계화가 아니라 뭐예요? 미국화지. 진정한 세계화를 하려면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타인의 문제를 인정하고 서로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공유하는 것이 뭐예요? 세계화죠. 그러니까 보편성도 있었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특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계화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난타라는 공연 있죠. 이 난타라는 경우는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보게 되냐면, 난타라는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봤지만 대화가 없어. 전혀.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죠. 근데 그 소리라는 것이 한국 특유의 소리이면서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뭐죠? 세계사적 보편적인 어떤 소리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편성과 특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유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세계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화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역사, 민족의 정체성 똑바로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계화 되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미국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문제 풀어볼게요. 자, 66페이지 펴보세요. 자, 66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유산의 전승이라는 유형성은 그 학생들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공동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 혹은 애국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교육에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 거기에 비판 내용 뭐라고 써요? 첫 번째,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민족주의 가인으로서 역사교육에 실패를 이끌 수 있다. 두 번째 뭐죠? 실용적 목적으로 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이제 보면 49번 문제 볼게요. 자, 49번 문제 보면 다음 비판하고 있는 역사교육 목적의 내용과 유용한 점을 각각 써보고 기획과 니은에 관한 반론으로 쓰시오.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목적은 뭘 써야 될까요? 자, 아까 이제 목적에 관련돼서 이제 녹색책이 나와 있죠? 자, 그 당시 그 유형의 역사의 목적은, 각 유산 전승의 목적은 한 사회 국가에 대한 타자와 구별된 공통된 유산이나 정통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정체성 확인이라는 게 키워드죠. 자, 그 다음 비판에 대한 이제 반론을 쓰는 거죠. 재반론. 자, 거기 보면, 유용한 점 먼저 얘기할게요. 유용한 점은 일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공통 유산을 이해할 수 있고 이들 바탕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 애국심을 갖도록 하고요. 기획의 반론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개념이 명확할 수 없지만 계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잠재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실용적 가공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화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론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9페이지 보세요. 현재의 이해 역사. 자, 현재의 이해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대한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육성에서 현재를 간주하는 건데 그 앞부분에 있는 유사한 전승의 역사고 이제 중에 그 현재 이해에 관련된 내용 있죠. 현재 목적에 따라서 과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또 앞에 있는 그 교훈의 역사 있죠. 이거와 서로 또 뭐냐면 연결됐어요. 특히 교훈의 역사하고 현재 이해는 맥락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응하는 것들은 이제 맥락상에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가 유용한 세 번째 이유로는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면서 현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자, 인간 사이에서는 현재는 과거로 채워지고 나아가 미래로 연결되는 많이 있다. 인간은 사소한 유물부터 문화의 총체성을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의 모든 산물은 역사성과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것은 과거의 산물이 그 안에 과거했다. 개인이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사고행위를 형성한 개념과 제도를 담기는 과거를 통해 규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실, 어떤 사실이나 제도나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은 예전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 바탕으로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 자, 따라서 현재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을 알아야 되고 그 기원과 관련된 과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학문이 어떤 시간의 흐름을 는 역사학이죠. 자,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어떤 사회가 일어났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원인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사회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도 성장했는지 밝혀내며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특별한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도 알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 자, 예를 들어갖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일 문제는 남북 간 분단에서 형성됐죠. 왜 분단이 형성됐냐? 1945년에 우리가 강복되면서 소련과 미국에서 분단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냉정체제 구도에서 그 지금하고 6.25 전쟁 통해서 그 분단이 심화됐잖아.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지금 현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만 현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 꼬여있는 그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미래상을 꿈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뭐냐면 과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과거 속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목적으로 한 것이 현재를 이해를 하는데 현재를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의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정통적 역사는 하나의 지식체계이자 신념체계로 간주되었다. 자, 이런 역사관에서는 우주, 자연, 인생의 천도의 이치가 상호작용하고 구현된 현실로 이해했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습득이 역사교육의 목적이라 생각했다. 또한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이므로 역사를 사실 아는 것이 다른 학문을 연구하거나 학습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현실과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통찰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역사를 왜 현재 이해의 유용점이죠. 역사를 배워서 현재를 유용한 유용성을 보면 첫 번째 뭐였어요? 정통적 역사에서는 역사가는 우주, 자연, 인생을 같이 구현하는 걸 보고 역사의 습득이 역사교육의 목적이 생각이죠. 자, 예를 들어갖고 청인사항서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돼 있죠? 하늘과 연결됐어. 그래서 그 하늘의 판단 아래 뭐죠? 하늘이 볼 때 영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징벌 내리고 이걸 제의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면 상승 징조를 주죠.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생겼어. 이거는 뭐 한 단위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사고에서 그게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잖아. 그러면 문제 책임 원인은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이라도 누가 있어? 천재지변. 이건 왕이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늘이 분노를 내갖고 한 거고 어떤 큰 사변이나 어떤 가뭄이나 그런 것들이 터졌죠. 그거 뭐죠? 이 인간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길을 흩어놓은 거야. 하늘의 길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사서 오경 속에서 그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기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서에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사람들이 올바르게 수신을 하고 제거를 해갖고 그 기가 혼탁한 거를 막아서
뭐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런 천재지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했다는. 물론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는 상당히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역사에서 그걸 찾아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왜 배우냐? 그거는 뭐냐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 경제학, 사회학 이런 것도 공부할 때 역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알려면 뭘 통해서 아는 거야? 예전에 흘러갔던 과거 속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형성돼 일어나는 걸 알고 이걸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대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뭐가 된다? 기초 학문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또 많이 하면 알수록 어떤 상황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증거틀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을 모를 땐 부분을 알면 처음에는 부분만 알다가 부분과 부분이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또 알고 그 다음에 또 부분하면 전체 또 커지는 뭐랄까 부분과 전체의 뭐랄 상호 순환성 맥락적 이해가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안은 그 사안만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전체의 구도 틀 속에서 보죠. 그리고 또 뭐냐면 사안이 많이 쌓일수록 전체의 구도의 틀은 어떻게 더 넓어지죠. 그래서 상호간의 이해의 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분을 정확히 하려면 전체 틀이 필요하고 또 부분이 많이 쌓이면 전체의 흐름도 더 많이 쌓으면서 상호간의 순환 구조가 관련돼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역사적 사건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 개연성, 우연성을 따지다 보면 선행 사건과 후세 사건의 관련을 맺고 있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증거틀을 통해서 현재 일어난 사건의 원인과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나가 어떻게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는 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유용성이야. 그러면 유용점을 정리하면 이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정근대 시대 때는 역사를 배우면서 우주와 자연현상에 대비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고 세 번째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체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유용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뭐죠? 현재 이해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 비판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판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현재 특정 문제가 과거에 어떤 역사 사실과 직접 관련된지 적시하기 어렵고 광범위가 너무 막연하다는 거야. 관련성 자체가 그 역사 연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더라도 그게 한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되는 것이고 사유의 부족이나 해석의 한계성 때문에 모든 걸 밝혀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현재 특정 문제와 과거 사실을 연결시키는 게 너무 막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유 부족의 해석의 한계성 때문에 모든 원인들을 다 밝혀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현재는 과거가 너무 다르고 직접적인 전례가 없어서 과거와 현재 복잡성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제거할 수 있고 오히려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뭐가 필요하다? 역사 지식보다는 사회과학이 더 유용하다. 이것이 이제 비판점이죠. 요거는 뭐와 이제 비슷하죠? 정확히 교훈의 역사에서 현재의 문제는 똑같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현재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판을 했고 두 가지 비판에 대한 재비판이 물론부터 나와요. 물론 인간 사회가 복잡하고 번수가 많아서 과거 사례를 현재에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일단 역사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완벽하지 않지만 뭐죠? 나름대로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서 뭐죠?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는 첫 번째 의견은 누구에 대한 재비판이에요? 첫 번째 특정 문제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 직접 관련인지 적시하고 있고 너무 광범위하고 한두 가지 차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각도의 파악할수록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회과학보다 오히려 역사학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인간사의 한 단면만 보죠. 정치학에서는 뭐만 봐요? 정치만. 사회학에서는 사회만.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경제만 보죠. 그런데 인간사회라는 게 꼭 정치, 사회, 경제처럼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결정돼요. 인간 행위가 결정할 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역사학은 이게 뭐냐면 정치, 문제, 사회, 문화, 사회, 경제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어떤 지금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사회과학보다는 어디가 더 유용하다? 유역사학이 유용하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이제 뭐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사학보다는 사회학이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뭐죠? 반론이죠. 그래서 이간 두 가지 반론에 대한 두 가지 또 재비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형성평가에서 66페이지 펴보세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다음 글에 반영되고 있는 역사의 목적에 대한 비판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현재는 어떤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의 기원을 알아야 하는데 그 기원과 관련된 과거에 가장 효과적으로 비중되고 있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어떤 사회가 있었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원인의 결과가 무엇인지 등등에 해서 현재 선정을 완전히 밝혀내고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밝혀주는 특별한 학문이다. 이거는 그 역사학의 목적 중에 어디와 관련된 거죠? 아까 처음에 이제 했던 현재의 목적을 강조할 때 그 내용이죠. 그러면 그 현재의 목적을 관련될 때 이제 그 관련된 비판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비판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비판 내용은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한 원인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뭐냐면 한두 가지 원인 가지고 밝혀낼 수 없죠. 그리고 역사학은 막연한 관련성만 지금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적시하기 어렵고 그 관련성만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연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한두 개 밝혀내도 그것은 사려 부족이나 해석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이제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회과학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보냐면요. 그 81페이지 51번 문제 볼게요. 51번. 자, 다음 가와 나가 결과가 생기는 원인을 말해보고 가와 나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현재 특정한 문제가 과거의 어떤 역사 사실과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지 적시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막연한 관련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비판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경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완벽하지 못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비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회과학적 유용성을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에 대한 재비판이 뭐예요? 오히려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역사를 다양하게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 뭐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죠?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과 교양의 육성의 이제 역사를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 중에 무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가시하기 위해서 이거 주변에 무식하다 참 교양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교양의 육성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지식인으로서 교양으로서 하고 또 역사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알면 또 현재의 문제는 대한 나름대로 통찰력도 생기고 해결 방안도 생기고 정치적 형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안목도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근데 이런 이제 인격과 교양의 역사에서 이제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역사를 전문적인 서적보다는 뭘 통해서 배우죠? 대중매체. 그래서 드라마, 소설, 이런 것도 좀 배우죠. 그러니까 좀 판타지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역사적 팩트가 좀 섞여 있다는 좀 문제점이 있죠.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역사가 유용하다고 보는 네 번째 견해를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고매한 인격과 풍부한 교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즉,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람직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사물과 형상을 비판하는 판단력이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말 맞지만 저도 역사를 공부를 했지만 꼭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예, 솔직히 인성이라는 거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타고난 거지, 그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서울대 나왔고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 다 올바른 일하고 인성 똑같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나와도 인성 좋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관련성이 전혀 없어. 예. 자, 뭐 아는 거고 이제 뭐 인성은 상관없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자,
전통적으로 역사 지식은 지성이나 사회 지도체를 갖춰야 할 교양이다. 자, 역사 사회 과정은 다른 학문의 활동에 유용하게 적용해서 중요한 학문이다. 그래갖고 이제 인격과 교양 육성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뭐 장점 이 정도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계속 장점이 나오는데, 자, 역사는 사고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맥락 속에서 자신의 삶과 현재 문제에 직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역사학습을 통해서 역사의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고 추리 능력을 물론 자기 표현력과 대화 기술을 확산시켜준다. 그리고 교양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문의 이면, 이 이면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갈색 서브 테스트라는 말 있죠. 그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테스트에 관련 맥락적 의미, 내재된 의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회의와 비판 능력을 발휘한다. 자, 이들은 인간 사회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옳고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가 잘못했어요. 이들은 인간 사회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며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역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역사가 항상 증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죠. 이 증거는 뭘까요? 사료죠. 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역사라는 건 그건 종교고,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역사라는 건 이건 문학이죠. 그렇지만 역사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팩트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사건의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고려하고 신중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역사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다양할 수 있다는 것과 도출된 잠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의 사료가 나오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뀔 수 있다는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도 이렇게 역사가들이 그랬기 때문에 역사를 꾸준히 학습하면 역사가의 특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격과 교양 육성에서의 역사의 장점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바람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다.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를 배움으로써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여 표현력과 대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물의 이면을 깨뜨려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길러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을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증거가 제시하면 다른 증거가 나오면 자신의 관점을 버릴 수 있죠. 개방적 태도를 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비판 내용이 있어. 비판이 이제 시험문이 나오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근데 최근에 실용적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교양인에게 필요한 학문이라는 인식은 대단히 엘리트주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교육의 실용적이었는데 역사는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학술적인 것이며 엘리트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시하려고 보존하는 수단뿐이라는 가정이 있다. 그래서 역사를 왜 배우냐, 이게 제 애들도 항상 의문을 피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4대사와 달래여가지고 또 내용을 알면 이 사람이 참 육식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역사 사실들 막 읊어대면 이 사람 괜찮다, 육식하다는 하지만 이게 무슨 현재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돈을 버는데 필요해요? 이거보다는 뭐냐면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기술 배우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도 있고, 두 번째는 역사는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들에게 유행할 뿐 먹고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의 생각이 등장해요. 대단히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실용주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죠. 역사에 가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 시간에 영어 해야 하는 게, 중국어 배우는 게 훨씬 돈 버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비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죠? 또 재비판 내용이 있죠. 과거에는 역사의 지배층 전용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일반인들 관심사이고, 더 나아가 보통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적 학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비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비록 역사가 인간의 의식주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이바지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역사가 없다면 학교교육이 빈약하고 개인의 사회 능력도 더 초라해질 것이다. 이건 약간 좀 주관적 판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특히 세계사 학습은 점차 다원화하고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 의식, 상호 존중이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공헌한다. 맞죠? 이거는요. 네, 왜냐면 세계화 되는데, 세계화는 영어만 잘해갖고 세계화 되는 건 아니죠. 뭐죠? 세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 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어만 잘해. 그걸 진정한 세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가끔씩 영어 선생님 보면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어. 영어는 잘하는데 사고방식은 완전 정통적 구닥다리 방식이고 꼰대의식만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그 세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미국에 가면 저기 뭐 할렘가 가면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인하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세계인을 되려면 언어뿐만 아니라 의식도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되나요? 예. 그래서는 역사에서 특히 세계사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살라딘 같은 사람들 이제 보면 살라딘은 예전에 뭐 예루살렘 왕국 세울 때 1차 원정 나올 때 기독교인들 막 죽였잖아. 근데 살라딘은 뭐야? 포용성 있게 많은 사람들 또 풀어주고 이스라엘들 기독교인들 포용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세계사 모습이죠. 예. 근데 살라딘이 영어를 잘해갖고 세계인이 된 건 아니죠. 뭐죠?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66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66페이지 4번 문제, 제가 4번 문제. 자, 다음은 교황의 육성에 대한 그 역사적인 목적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 이 비판 내용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최근 실용주의 가치관에 대두되고 역사 가치고 교육에 필요한 학문의 인식은 엘리트주의라고 어리석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주장은 학교 교육이 실용적이 하는데 역사는 실용적인 것이냐 학술적인 것으로 엘리트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시하고 보존하는 수단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 인격과 교황의 육성으로서의 그 역사에 대한 문제점을 쓰고 하는 거죠. 자,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과거의 역사의 지배층이 전혀 있지만, 역사의 일반의 관심으로 더 나아가 역사의 중요한 등장하는 추세다. 그 다음에 역사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유용하고 특히 세계사학습 통해서 세계의 시민의식을 길러주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인격과 교양의 육성에 대한 비판점에 대한 뭘 쓰는? 재비판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펴보시면요. 81페이지 5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역사교의 목적의 내용을 말해보고 문제점을 두 가지 기수해 보시오. 그리고 가어의 명칭의 의미를 써보고 가를 통해서 학습의 활용성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건이나 사실의 전체성에 가늠할 수 있는 무슨 틀을 확립할 수 있죠? 준거 틀,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 프레임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인격과 교양의 육성에서의 역사의 목적인데, 자, 이걸 목적의 내용을 뭐라고 써있어요? 과거에 대한 바탕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쓰셔야죠? 현재의 특정 문제가 과거의 어떤 역사사에 직접적 관련이 적시하기,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현재 이해에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지금 잘못 적어놨네. 예, 죄송해요. 예. 50번은 현재 이해와 관련된 거고, 그건 이제 그거 관련돼서 쓰시면 되고요. 인격과 육성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제가 52번 문제를 풀려다가, 헷갈렸어요, 제가. 5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비판하고 역사의 문제의 목적의 유용점을 두 가지 제시해보고 기획과 니은의 반론 내용을 각각 써보시오. 자, 이게 이제 그 인격과 육성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최근 실용적인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역사관이 가치고 있는 교양이 필요한 학문이라는 사실에 엘리트주의라는 주장이 제기하고 역사는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들 이용할 뿐이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바쁜 이렇게 쓰세요. 자, 바쁜 사람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도 등장했다. 자, 이거는 인격과 교양에서의 역사의 유용점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유용점 어떻게 쓰겠을까요? 유용점은 이제 역사 사고하는 방법과 판단하는 방법, 맥락 속에 자신의 어떤 표현 능력 등등등등을 길러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의 반론은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늘날 일반인이 관심이고 더 나아가서
보통 사람들이 주세요 엘리트 학문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는 그 역사가가 인간의 그게 인간의 조금 치고 인간의 의식주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개인의 발달 가치는 삶을 이바지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역사가 이제 뭐냐면 먹고 사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몇 개 제외하고는 배울 필요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사회를 왜 배워? 사회 안다고 해서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거기에 뭐냐면 그 국어는 왜 배워요? 뭐 국어 배운다, 뭐 문학작품 읽는다고 해서 시 배운다고 해서 그게 뭐 자기에게 큰 이익을 직접적인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사회를 알고 그 다음에 문학을 알고 이런 것들 소프트한 것들 알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삶의 어떤 공동체 의식 강화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뭐죠? 또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단합을 할 수 있고 통합을 할 수 있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죠? 사회적 가치가 되고 인프라시 되고 이거 나중에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돈 벌고 그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최신간 장기간에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오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안 누려왔던 계속 공유했던 역사와 문화가 이런 정통에서 가능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뭐냐면 눈에 보였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쯤에 설명하다가 잠깐 이제 뭔가 잘못 설명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잠깐만요. 맞네요. 예, 4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네 가지 역사를 배워야 할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얘기했고, 그 밑에 이제 역사의식과 역사 사고의 함양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거기 어디서 좀 나오냐면, 심리 역사의식과 이제 사회적 역사의식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요거 자체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좀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환의 역사, 인격과 교회 육성에서 역사, 현재 이해 측면에서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역사, 민족주의, 유산정신의 역사, 그 다음에 이런 도덕적 가치 어떤 것들의 교훈서 역사, 이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발론, 이렇게 중심에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냥 파란색과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